자, 제도적 책임과 대비되는 자율적 책임을 물을 거예요. 자율적 책임. 틀린 거.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율적 책임은 법에 의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누가 묻거나 따지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율적으로 양심상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 책임을 자율적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자, 1번.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재량을 발휘하는 책임.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기준을 획정하기 곤란하다. 자신의 내면적인 가치나 양심에 따라 맞습니다. 내가 정말 국민들한테 못할 짓을 했구나. 열심히 근무를 했어야 되는데 근무 시간에 주식 투자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못할 짓 했네. 머리 삭발하고 양심 선언하고 천주교 명동성당에서 그냥 기자회견하면서 저 오늘 사퇴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자율적인 책임이에요. 국민이 뭐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또 법도 어기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내면적인 기준과 양심에 따라 책임을 자기 스스로 자청해서 묻는 거, 짓는 거. 그게 자율적 책임이에요. 3번. 국민들의 기대나 정서를 인식을 해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스스로. 맞습니다. 자, 4번. 성과보다는 절차. 법만 지키면 된다. 아니죠. 성과는 엉망인데 난 법대로 했습니다. 절차대로 했습니다. 그런 거는요, 이런 책임이 아니에요. 그거는 제도적 책임이에요. 제도적 책임. 자, 그래서 제도적, 자율적 책임을 비교를 해보면 왼쪽의 제도적 책임은 문책자가 외제되어 있거나 밖에서 통제를 하는 거예요. 이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절차만 지키면 돼요. 이거는 성과를 완결해야 돼요. 합법성. 이거는 국민에 대한 대응성, 국민 여망, 정서에 부응해야 돼요. 아무리 자기가 법을 지켰어도, 법이 아니라 법을 지켰어도 국민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나 불만스러워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기는 법을 지켰어도. 이런 게 자율적 책임이고, 법만 지키면 되는 게 이게 제도적 책임이에요. 이건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이고, 이건 타율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렇다면 여기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자발적이고. 18번 단체자치 가장 옳은 거 우리 지방자치의 계보가 크게 주민자치, 단체자치가 있는데 단체자치를 물었어요. 옳은 걸 찾는 겁니다.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예전에도 많이 나왔지만 특히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1번 단체자치는 자치권이 고유하게 자치단체가 갖는 게 아니라 국가로부터 전래된 권리다. 분권화가 된 거다. 원래는 아닌데 국가의 권리인데 지방에다가 준 거다. 전래권. 분권. 그게 단체자치 맞죠? 자, 2번. 주민이 주체가 돼서 결정한 고유사무는, 요거는 주민자치예요. 주민자치. 국가가 위임한 사무는 안 하고 주민들이 자신들의 고유사무만 처리하는 거. 그다음 민주주의, 이것도 주민자치예요. 민주주의. 그러나 단체자치는 관료주의, 중앙집권적인 색채가 강한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프랑스, 독일. 자치단체가 국가의 하급기관으로도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이것도 주민자치죠. 왜냐하면 위임사무가 없으니까 일선기관이나 하급기관의 지위를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단체자치는 자치단체이면서도 국가의 일선기관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습니다. 그게 단체자치예요. 그러니까 1번만 맞아요. 1번만. 자, 우리 정리 한번 할게요.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필요한 것들을 딱딱 정리를 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대충 그냥 넘어가고 딱딱 정리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점수 안 나오고요. 특히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 지난번 국가직급처럼 충격적인 점수 받을 수 있어요. 50점. 정리가 필요해요. 정리할 건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자, 국가하고 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게 단체자치고, 이거는 중앙정부가 모든 사무를 위임하고 모든 통제를 중앙에서 하는 거예요. 자, 주민자치는 반대입니다. 주민들에 의한 자치예요. 주민이 자치의 주체가 되는. 모든 것은 주민으로부터 나오고 주민들이 통제를 합니다. 이게 주민자치예요. 자, 프랑스나 독일 같은 대륙계, 이거는 영국이나 미국, 영미계. 법률적 측면, 정치적 측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의 꽃이다. 민주주의의 꽃이다. 자치를 정치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법적인 제도로 보는 거예요. 왼쪽은 자치의 본질을 지방 분권으로 봅니다. 분권만 되면 자치다. 주민들이 참여하고 안 하고 그거 뭐 관계없이. 근데 이거는 분권만으로는 자치라고 볼 수 없다.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기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지방 분권으로 돼 있고 여기는 주민 참여로 되는데요. 자, 여기를 또 지방 분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 분권은 뭐고 이 분권은 뭐냐? 다른 관점이에요. 여기가 주민 참여를 이건 자치의 본질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예요. 자치 본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다. 이거는 중앙으로부터 권한만 분권만 되면 된다. 지방 분권이 바로 자치다. 이거는 주민 참여가 자치다. 그러나 이쪽은 지방 분권이라면 이쪽은 중앙 집권이라고 또 표현을 하거든요. 이거는 자치의 본질 문제가 아니라 색채를 말하는 거예요. 색채, 역사, 그 나라의 풍토, 역사.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중앙 집권적인 색채, 그런 역사를 갖고 있었던 나라는 단체 자치를 주로 확립을 합니다. 그러나 영미처럼 지방 분권적인 색채가 강했던 나라는 주민 자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색채, 그 나라의 역사적 풍토를 얘기하는 거고 중앙 집권이냐 지방 분권이냐. 이거는 그게 아니라 자치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어떤 말에 대비해서 표현을 했냐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지방 분권 달랑 주민 자치예요. 단체 자치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지방 분권만 딱 얘기하면 이거는 지방 분권하면 주민 자치일 수도 있고 단체 자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주민 참여에 대비되는 말이라면 이거는 단체 자치예요. 중앙 집권에 대비되는 말이라면 이거는 주민 자치예요. 이건 자치의 본질이고 이거는 그 나라의 역사적인 풍토나 색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앙 집권적인 체제가 확립된 나라에서는 주민 자치가 형성된다. 틀려요. 지방 분권적인 체제가 확립된 나라에서는 주민 자치가 발달한다.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 자치는 자치의 본질을 지방 분권으로 본다. 틀려요. 주민 참여예요. 주민 참여. 그런데 단체 자체는 지방 자치를 지방 분권으로 본다.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분권. 그래서 이 분권하고 이 분권은 서로 말은 같은 용어는 지금 갖게 돼 있지만 어떤 관점에서 대비되는 말하고 어떤 말에 대비해서 써내는 거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정리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어김없이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대가를. 그래서 여러분들 행정학을 선택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대충 그냥 뭐 어렵게 공부하지 마라. 뭐 대충 해서 뭐 해서 80점 맞아서 합격해라. 80점만 맞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번 국가직국 같은 경우는 80점이 나올 수가 없고 조금만 어렵게 더군다나 이제 필수 앞두고 당연히 행정학이 문제들이 이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내년에도 올해 국가직국 같은 스타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암기주나 기출위주나 대충 A급, B급 위주로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반드시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게 일선기관이죠. 일선기관, 옳지 않는 거. 오늘 문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 보니까 전부 좋은 문제입니다. 일선기관, 옳지 않은 거. 이건 자치단체가 아니잖아요. 법인격도 없고 자치권도 없고 따라서 책임행정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 책임행정, 민주행정 조회하잖아요. 이런 게 다 일선기관이 출입구관리사무소, 공정거래사무소 등등 지방고용노동청 등등 전국적인 통일성이 요구되는 업무 맞습니다. 전국적 기준 통일. 이건 일선기관의 장점이에요. 그 다음에 국가지방이 매개 역할을 한다. 맞습니다. 일선기관이 없으면 매개를 못하죠. 그 다음에 자치권을 갖고 있지 않다. 법인격, 자치권, 과세권 갖고 있지 않죠. 왜냐? 자치단체가 아니니까. 1번만 틀렸네요. 자, 20번. 지방자치단체 세액구조 옳지 않는 거 했거든요. 지방재정력 지표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자립도, 자주도, 재정력 지수가 3대 지표잖아요. 근데 조심하실 게 자립도는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고 요거는 일반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요거는 기준재정 수요분의 기준재정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요 개념을 많이 바꾸거든요. 요즘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요. 앞으로도 지방 재정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출제가 될 거예요. 특히 이거 바꾸는 경우가 많죠. 자립도, 자주도. 이거는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 요 자주도는 일반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 맞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지방세, 세외 수입 같은 자주재원이 있고, 그다음에 교부세 보존 같은 의존재원으로 크게 납니다. 맞죠? 자주도는 어때요? 3번.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자주재원? 아니잖아요. 일반재원.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재정 자립도예요. 자립도. 얘가 틀렸어요. 재정력 지수는 지방교부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기준재정 수요분의 기준재정 수입액. 수요분의 수입액의 비율이에요. 맞습니다. 3번이 틀렸어요. 자, 우리 정리 한번 할게요.
재정력 지표가 세 가지가 있고 더 세분하면 네 가지로 나누는데 자주재원, 의존재원, 지방채를 다 합한 거가 재정 규모입니다. 근데 이거는 재정 자립도를 반영을 못한다. 이게 이제 문제점이고요. 그래서 전체 이 재원 중에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 이걸 뭐라 그래요? 재정 자립도. 자립도는 재정의 규모라든지 어떤 이런 걸 또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자립도, 예를 들어 보조금하고 교부세 한 푼도 안 받았다. 그러면 그런 거 없으니까 자립도는 100%거든요. 근데 만약에 규모가 형편없이 작다면 그런 자립도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립도가 높다 하여 재정이 항상 건전하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재정 규모 이런 걸 반영을 못 해주니까. 자, 기준 재정 수요분의 기준 재정 수입에 가면 이게 뭐예요? 재정력 지수지, 지수. 이거는 보통 교부세를 교부할 때 이거를 줄까 말까 얼마를 줄까 할 때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보통 교부세. 자, 그 다음에 재정력 전체 재정분의 일반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 이게 바로 재정 자주도라고요. 이게 제일 늦게 생긴 개념인데 재정 자주도라는 거는 왜 이게 자주라는, 일반 재원인데 왜 자주도라는 말을 썼냐면 사실상 교부세도 자주재원의 성격이 있다. 사실상 그걸 주장하는 입장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 안 받는 재원이기 때문에 국가가 주는 의존 재원이지만 통제는 안 받기 때문에 거의 뭐 자주재원처럼 쓸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자주재원의 성격이 뭐 일부 있다. 이렇게 보면서 이 교부세까지 합쳐서 일반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자주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부세가 자주재원인 건 아니지만 그런 성격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이런 개념을 들고 나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립도는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고요. 자주도는 일반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교부세 같은 게 올라가잖아요. 교부세가 늘어난다 하면 자립도는 떨어져요. 이게 교부세라는 건 의존 재원이기 때문에 자립도는 떨어지지만 자주도는 높아져요. 그냥 일반 재원이니까. 통제를 안 받으니까. 자립도는 떨어지지만 자주도는 높아지는.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해총에도 그거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60점 50점에서 늘 맴돌던 그런 분들이 만약에 해총 특강을 한번 정리를 하고 요거를 한 3회독 정도만 해서 완벽하게 익히신다면 시험 직전에 놀라울 정도로 점수 향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올 여름에 최근에 한 달 전서부터 학생들이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왜 저는 점수가 안 나올까요? 특히 이번에 국가직 구시험 보고 나서 충격을 받은 학생들을 통해서 제가 상담 받으면서 왜 저는 지방직에서는 90이 나왔는데 국가직에서는 50이 나왔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보면 헷갈리는 것들을 정리를 안 해서 그래요. 그걸 보면서 이게 정말 필요하겠구나 해서 느껴서 제가 이 책도 만들고 이 강의도 지금 개설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요거 해총 특강 꼭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8월 예비시험 설명은 이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놀랄 만한 면모를 드러낸다. 스스로를 믿을 때 성공의 첫 번째 비결을 받게 된다. 여러분들 자신을 믿는 거, 선생님을 믿고 여러분들 자신을 믿는 거, 믿음과 신념이 바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힘의 그 원천이 됩니다. 자기를 믿지 못하면 절대 합격할 수 없고요. 자신을 근데 아무것도 노력도 안 하면서 믿기만 하면 안 되죠. 이런 걸 좀 하셔야죠, 이런 걸.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